육군 56 보병사단이 UFS 연습이 하나로 22일 왕십리역 일대에서 민관군경 소방 통합방위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흉기 난동 사고와 테러 위협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기관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육군 37사단 중원여단이 충주시 종합운동장에서 도시지역작전 종합훈련을 실전과 같이 전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도시 환경에 적합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새로운 근접 전투사격 현장을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일어나는 무차별 범죄와 테러 예고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UF 연습의 하나로 왕십리역 일대에서 민관군경 소방 통합 대테러 훈련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군의 노력을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오고 가는 왕십리역. 어디선가 등장한 남성 2명이 폭발물이 든 가방을 놓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순찰 중이던 역 직원이 가방을 발견하고 고객 안전실에 보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5분 전투 대기부대는 차단선을 구축합니다. 뒤이어 도착한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은 신중하게 폭발물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총을 든 테러범이 시민을 위협하는 인질극도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5분 전투 대기부대가 차단선을 만들고 투항을 공고합니다. 계속해서 저항이 이어지자 진압작전 명령이 떨어지고 특수임무대대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해 테러범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합니다. 지난 22일 왕십리역 일대에서 테러 상황을 가정해 민관군경 소방 통합 대테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폭발물 의심물체를 발견하면서 시작된 이날 훈련은 폭발물 처리 절차부터 총기 테러범에 의한 인질극, 폭발물에 의한 화재 발생, 정체불명 소포로 인한 화생방 테러 등 다양한 대테러 상황에서 실전적인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훈련에는 육군 56사단과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1군수지원사령부 장병들이 참여했으며 성동경찰서와 성동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테러 상황 시 민관군경 소방의 통합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으로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테러 상황 시 통합 대응 태세를 완벽하게 숙달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대화생방 테러 대응 태세가 한 단계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과 독극물 의심 속보 등 각종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민관경 소방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방금 37사단 장병들의 근접전투 사격 보셨습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고 완벽한 건 바로 이런 거다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분명 그동안의 사격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진 건지 훈련을 주도한 교관을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7사단 112여단 기동중대 양철현 원사입니다. 현재 이작사 도시지역작전 훈련체계 정립 TF 요원과 이작전사 건물지역 전투기술 전담 교관을 함께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보셨던 사격 훈련을 근접전투 사격 훈련이라고 하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불특정하게 출현하는 적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압을 하는 훈련으로서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우리 육군의 사격 훈련 방식은 그 총기의 0점을 잡는 0점 사격과 그리고 야지에서 분대원들과 소부대 전투를 할 때 사용하는 분대 전투 사격,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적을 제압하는 개인 전투 사격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라크 전쟁이나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작전 환경이 야지에서 도시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육군의 보병 전술이 과연 도시 환경에 적합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대의 작전 지역에 맞는 사격 훈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러한 근접전투 사격 훈련을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도전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특수부대 근접전투 교범과 미군이 실제 사용하는 근접전투를 우리 상황에 적용해 전술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여준 사격 방식이 지난해 보도된 훈련과 확연히 다른 이유입니다. 과거의 사격 훈련은 우리 부대가 명중에 집중해서 사격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신속하고 명중률을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둬서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약간 연속조준 사격이라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 통상 우리가 격발을 한번 할 때 단발로 쏠 때 단발로 격발을 하고 손가락을 펴고 단발로 쏘고 손가락을 펴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두 번을 쏠 때는 굉장히 느린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거 리셋이라 해서 기계적으로 이 총이 다시 격발이 되는 순간을 개인이 느낄 수 있게 해서 격발의 템포를 빠르게 하고 일정한 템포로 격발을 하면서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 전투원이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개인의 사격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 사격술로 해서 어떤 일정 단계가 됐을 때 다음 단계 넘어가는 그런 단계화된 그런 훈련을 진행하고 또 형태별로는 또 개인 정지관 사격, 또 이동하면서 하는 이동관 사격, 마지막으로 팀원이 함께하는 팀 사격을 하면서 사격 훈련을 통해서 전술화를 시키는 그런 훈련 단계를 하고 있고 과거에 우리 육군의 어떤 전술훈련과 사격 훈련을 보았을 때 감히 말씀드리자면 전술의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좁은 환경에서 다수의 전투원이 이런 훈련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례 봤을 때 우리 아군에 의한 그런 총기 오발 사고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전술을 할 수 없다라는 저희 개념을 갖고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전술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모든 전투원은 개인화기 근접전투 사격 능력을 배양했을 때만 전술훈련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37사단이 도시지역 작전에 기반한 근접전투 사격 훈련을 최초로 도입하는 데 앞장선 만큼 포부도 남다릅니다. 37사단이 근접전투 훈련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지금부터 한 3년 전인 2020년 후반기부터 관심을 가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대 지휘관들께서 이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가 훈련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줬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TF 구성 그리고 교류 연구를 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육군에서 보병 전술에 가장 표준화된 그런 근접전투 훈련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자부심도 사실 있습니다. 군인은 당연히 싸워야 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제가 하여튼 힘 닿는 데까지 우리 육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그리고 훈련 경험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많은 부대에 또 이러한 근접전투 훈련에 대한 그런 교류와 연구 내용을 전파하고 또 많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근접전투의 중요성을 미리 준비하는 37사단과 양원사가 정말로 충성스럽고 용맹스럽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1957년 10월 4일 당시 구소련에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하면서 우주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치열한 우주 경쟁이 진행 중이고 우리 군에서도 우주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UFS 연습 기간에도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안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시 및 정찰, 통신, 항법위성과 같은 군용 우주 자산은 우주 영역에서 정보를 신속, 정확히 획득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해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군용 우주 자산을 우주 영역에 전개하기엔 예산을 비롯한 각종 제약이 많습니다. 이에 이미 전개된 민간 우주 자산들을 군사작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국방부는 22일 UFS 연습을 계기로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최초의 회의와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유관부처 관계관 및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등 군 주요 지휘자가 참석해 정부가 추진해온 전시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 추진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또한 스타링크와 같은 민간 상용 위성이 큰 활약을 펼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외 상용 위성을 전시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번 UFS 연습에서는 전시 우주자산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적용해 우주자산 통합 활용 절차를 검증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가용한 모든 우주자산을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전시키고 관련 기관과 정기적인 연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워커 장군과 벤플리트 장군, 미국의 전 대통령인 아이젠 하워까지 모두 6.25 전쟁에 참전해 함께 싸운 호국 영웅입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자신의 아들을 6.25 전쟁에 참전시킨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국방홍보원의 시사안보 영상 교재인 그날 군대 이야기는 6.25 전쟁에 아들을 보낸 미군 장성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안승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 개전 이틀 만에 참전을 결정하고 파병단을 꾸린 미군. 1950년 7월 13일 미 8군 사령부는 한반도에 전개합니다. 당시 미 8군 사령부를 이끌었던 워커 장군과 함께 그의 아들 샘 워커데이도 파병길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미 8군 사령관으로, 아들 샘 워커 대위는 미 24사단에 배속됐습니다. 당시 북한군에 비해 연합군의 병력은 열세했지만 워커 장군은 성공적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낙동강에서 올라오는 워커 장군의 연합군, 대전에서 오는 아들 샘 워커 대위가 있는 미 24사단, 여기에 인천에서 들어오는 메가더 장군까지 합세해서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3일 비보가 전해지는데요. 워커 장군이 전사했습니다. 이때 워커 장군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한 표창을 아들에게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해요. 샘 워커데이는 워커 장군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임무를 받지만 부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혼자 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지휘부의 반대 때문에 6.25 전쟁에 다시 참전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육군 최연소 대장에 오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대장에 오르는 정말 진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워커 장군의 전사 이후 미 8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벤플리트 장군도 아들을 6.25 전쟁에 참전시킵니다. 1952년 3월 벤플리트의 아들 지미 플리트 공군 중위가 참전했습니다. 지미는 그리스에서 이미 복무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자원에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지미 플리트는 1952년 4월 폭격기를 몰고 적지에 들어가 실종됐는데 아버지인 벤 플리트는 아들의 수색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추락한 공군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구출팀이 파견돼야 되고 적진에 투입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바로 그런 희생 때문에 벤플리트는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구조하라는 걸 중단시킨 거죠. 미군 장성의 아들 중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은 무려 142명. 영상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미군 장성들과 그 가치를 위해 함께 헌신한 아들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한미동맹의 기초가 되는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미군 장성들의 이야기는 국방홍보원 공식 유튜브 국방뉴스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안승혜입니다.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마련됐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16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하는 부사관상 확립을 위한 부사관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학교장 주관으로 열린 워크숍은 부사관 제도와 교육훈련 발전을 위해 창의적 비판적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워크숍은 부사관 역량 강화위원회 소개 및 활동 경과 보고, 부사관 인사 정책 발전 방안 이해, 부사관 교육훈련 향상 방안 토의, 학교 발전 자유토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연합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 8군 부사관학교 교관을 초청하여 우수교관 선발, 훈육문화, 교육훈련체계 등을 공유했습니다. 2014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례 대화로 출범한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23일 서울에서 열리는데
어떤 대화들이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가 23일 서울에서 국가안보실 전략대화를 개최합니다. 양국의 안보실 대화는 2014년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처음 시행된 이후 네 번째이며 2021년 인도에서 3차 회의가 열린 후 2년 만입니다. 한국 측에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인도 측에서 비크림 미스리 인도 국가안보부 보좌관이 수석대표를 맡아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등 대응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8월 23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36 보병사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국가 핵심 시설 방호를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뒀고,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위협 요인의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육군 일군수 지원사령부, 육군수지원단 탄약대대 장병들이 22일 헌혈증 156장을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헌혈은 장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고, 이 중 가장 많은 31장의 헌혈증을 기부한 김도민 중사는 2021년에도 헌혈증 73장을 쾌척하며 생명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국가보훈부 경남 동부보훈지청이 22일 청렴은 나로부터라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말까지 진행되며, 모두 직원이 1인 1청렴 좌우명 청렴카드를 제작해 자신의 명패에 부착하고 청렴 의지를 다짐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절기 처서인 오늘 무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서쪽 지역에 영향을 주던 비구름이 점차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영서 북부, 서해안과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0에서 120mm,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절기 처서인 오늘 비가 내리면서 심한 더위는 한풀 꺾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7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다만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영남 지방은 대구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남부 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되겠고요. 이번 비는 금요일 아침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24도, 대구는 23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원주 28도, 대구 역시 28도에 머물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 초반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4.4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발전과 도시의 현대화로 군사작전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무인 로봇, 드론을 활용한 군사작전,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시가전이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건물 곳곳에 숨은 저격수는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고, 드론으로 전차와 차량, 자주포를 파괴시키는 일은 오늘날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이번 UFS 연습 기간, 이런 다양한 상황에 맞춰 훈련법을 고안하고 실전과 가까운 환경 속에서 반복 수달 훈련을 하고 있는 군장병들이 있기에 든든한 마음입니다.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을 아낀다는 말처럼 최악의 상황까지 철저히 대비하는 결의와 대응 태세를 통해
변화하는 미래전에 걸맞은 강력한 군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